이제 11번 생산요소 대체성과 지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좀 보고 넘어가야 돼서 얘는 별표를 하나 쳐두세요. 별표 하나. 하셨나요? 그럼 제가 뭔가를 적어볼 테니까 이게 뭔지를 한번 대답해 보세요. 토지에 자본과 노동이 투입되는 정도를 얘를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네? 얘 집약도였던 거 기억나세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 그래서 자본과 노동이 많이 투입되면 얘는 집약도가 높은 거죠. 얘를 무슨 이용이라고 했었죠? 집약적 토지 이용이죠, 여러분. 그러면 자본과 노동이 적게 투입되는 건 조방적 토지 이용인가요? 맞죠? 그래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자본과 노동을 드립다 계속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과 노동을 하나도 투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에 상한선이 있었고 하한선이 있었죠. 그게 집약의 한계점이고 조방의 한계점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임진왜란 때 외구가 쐈던 재수없는 총의 이름이 뭐다? 조총. 조총은 이빨에 물고 쏜다, 손에 들고 쏜다? 손에 들고 쏜다? 그래서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조방의 한계점은 뭐와 같아지는 점?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고 얘를 뭐라고 하더라? 손익분기점? 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투입된 게 토지용의 집약도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를 띄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토지에 자본이 투입된 정도래요. 근데 이 자본 속에는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얘는 노동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미 자본 속에.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토지라는 생산요소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가 대체하는 정도라고 얘기해서 얘를 생산요소의 대체성이라고 해요. 뭐라고 표현한다? 생산요소의 대체성. 그럼 칠판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결국 토지에 자본과 노동이 많이 투입되면 토지용의 집약도가 높은 거죠, 여러분. 그 말은 토지라는 생산요소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가 많이 대체한 건가요? 대체성이 큰 거죠. 네, 똑같은 표현이라고요. 그러면 자본과 노동이 조금만 투입되면 얘는 집약도가 낮은 거죠? 집약도가 낮은 게 층수가 낮은 거죠, 여러분? 자본과 노동이 조금만 투입되면 층수가 낮잖아요. 그럼 생산요소의 대체성이 작은 거죠? 이게 둘이 같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를 생산할 때 생산비는 많이 드는 게 좋나요? 적게 드는 게 좋나요? 적게 드는 게 좋죠. 그럼 토지와 자본 중에 비용이 더 작은 거를 더 많이 투입해서 만들겠네요. 맞아요? 그럼 도심은 토지와 자본 중에 토지 가격이 비싼가요? 도심은?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싼 뭘 많이 투입하겠네요. 도심은 자본을 많이 투입하죠. 자본과 노동을. 그러니까 도심은 대체성이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럼 외곽은 토지와 자본 중에 토지 가격이 싼가요? 토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싼 토지를 많이 투입하고 자본을 조금만 투입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대체성이 높아요, 낮아요? 대체성이 작죠? 이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도심은 다 높다. 외곽은 다 낮다. 그때 얘기하는 대체성은 기본적으로 무엇의 대체성이다?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얘는 자본의 대체성이죠. 자본이 대체하는 정도잖아요. 생산요소의 대체성은. 근데 꼭 집어서 얘가 토지의 대체성으로 나오면 바뀐다는 거죠. 토지의 대체성은 토지가 투입되는 정도니까. 도심은 토지가 비싸서 토지를 조금만 투입하죠. 그럼 외곽은 토지 가격이 싸니까 토지를 많이 투입하죠. 그래서 이게 유일한 예외예요. 유일한 예외. 뭐의 예외? 도심 다 높다. 외곽 다 낮다에
유일한 예외가 바로 뭐냐면 토지의 대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고 얘기하면 뭘 의미하는 거다?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대체하는 걸 따지는 건데 꼭 집어서 뭐라고 나오면 토지의 대체성이라고 나오면 얘는 토지가 투입된 정도를 얘기하니까 도심은 토지가 조금만 투입되는 거고 외곽은 토지가 많이 투입되는 거죠. 얘만 바뀐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11번 생산요소 대체성과 지대 부분에 동그라미 1번 생산요소의 대체성이란 토지와 자본 간의 결합비율 관계를 의미하고 토지용의 집약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생산요소의 대체성 식을 보시면 토지 사용량 위에 뭐가 더해져 있죠, 여러분? 자본의 사용량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본다? 노동이. 그래서 생산요소의 대체 관계는 토지를 많이 투입하면 자본이 줄고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토지가 줄죠. 그래서 얘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럼 반비례 관계를 연결하면 우하향하는 곡선이죠. 그 다음 도심부터 외곽까지 도심은 자본의 대체성이 높으니까 위가 높고 도심은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곡선이죠, 지금. 그 다음 3번 도심 내부에 지가는 높기 때문에 집약적 이용을 한다. 4번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가 낮기 때문에 조방적 이용을 한다. 그 다음 5번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은 1, 2, 3 중에 높은 게 뭐죠, 여러분? 3. 그럼 도심은 3차 산업, 서비스 산업, 외곽은 1차 산업, 농업, 목축업 등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은 산업은 어디에 위치한다? 외곽에.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무조건 따라해 보세요. 도심 다 높다. 외곽 다 낮다. 예, 그럼 질문. 도심의 지가 높나요? 도심의 지대 높나요?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 도심은 크나요? 도심 다 높다니까. 네, 도심 다 높다. 한개 교통비용도 도심은 높나요? 한개 주거비용도 도심은 높나요? 지금 다 모르겠어도 그냥 높다고 대답하는 거라고. 그때 꼭 집어 토지의 대체성이라고 나왔을 때만 얘가 낮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61페이지 12번 입찰 지대 곡선에 별표를 2개 치시고 입찰 지대 곡선 사이에다가 거기다 뭐라고 적으시냐면 얘는 입찰 지대 곡선이면 이 사이에 생략된 단어가 있죠, 여러분? 입찰 경쟁을 하는 건가요? 그럼 경쟁은 뭐 때문에 나타나고? 초과 이윤 때문에 나타나고 경쟁의 결과 뭐는 소멸된다? 초과 이윤은 소멸되죠. 그래서 초과 이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대를 연결한 선이 아니라 초과 이윤이 빵인 지대를 연결한 선인 거죠. 입찰지대란. 얘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네. 그래서 1번 입지주체가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대를 입찰지대라고 하고 그래서 각각의 입지주체들은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은 해당 토지에서 발생되는 수입만큼을 최대한 지불했을 때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초과이윤이 빵인 지대인 거죠. 되세요? 그럼 결국은 이용을 했을 때 매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용을 하는 토지 주체가 지대를 가장 높게 지불하겠다고 부를 수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지금 잠시만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전에 한번 그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심이고 외곽이 있습니다. 입찰 지대래요. 그럼 얘는 생략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쟁이란 단어가. 그리고 이제 외곽이 있어요. 외곽. 그럼 이제 내용을 보면 토지가 1토지가 있는데 1토지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소유한 토지예요. 갑은 자신이 직접 이용하지 않고 토지를 빌려준대요. 그럼 이 토지를 빌려 쓰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때 1토지를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 이때 매출액이 얼마가 발생하냐면 3천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한답니다. 그때 빌려 쓰겠다는 사람이 A가 있어요. A가 얼마를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했냐면 나한테 토지 빌려줘. 내가 2천만 원 지불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천을. 그랬더니 B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2,500 지불할게요. 그랬더니 C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 3천만 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빌려줄까요?
C에게 빌려주겠죠? 되셨어요? 그럼 C는 지금 발생하는 수입만큼을 다 지대로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뭘 누릴 수 없어요, C는? 초과이익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은 뭐가 없어질 때까지 이루어진 거죠? 초과이익이 없어질 때까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토지를 공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업용으로 만약에 이용하면 얘가 2,500만 원만큼의 수입이 발생한대요.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때 A-가 얼마를 지불하겠다고 얘기했냐면 1,500을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B-가 2,000을 지불하겠대요. 그때 C-가 종지부를 콱 찍었어요. 얼마를 지불하겠다고 얘기했을까요? 2,500? 맞죠? 그러면 이 중에서는 누가 제일 높아요? C-가 높죠? 그럼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라면 C에게 빌려주실 거예요? C-에게? C에게 빌려주죠. 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사용료를. 그럼 결국 이렇게 토지를 빌려주면, 토지의 배분을 해주면 가장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용도로 이용케 해주게 되나요? 토지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 된다? 맞아요? 이게 입찰지대 이론인 거죠. 되셨어요? 그럼 이제 A산업은 이렇게 입찰지대가 돼 있고 B산업이 이렇게 돼 있고 B산업, 그 다음 C산업이 이렇게 돼 있대요. 입찰지대 곡선. 그럼 칠판을 그대로 보세요. 세 가지 지점으로 쪼개질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1, 이 부분을 2, 이 부분을 3이라고 했을 때 1지점에서는 뭐가 제일 높아요, 여러분? 입찰지대가? A산업이 높죠? 그러니까 A산업에게 토지를 빌려줄 거잖아요? 그럼 이 지점에서는 뭐가 제일 높아요? B가 제일 높죠? 맞아요? 그럼 지금 3지점에서는 C가 제일 높죠? 그럼 이게 전체 산업의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될 거잖아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어떤 논리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나 보세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토지 이용량으로 한계 교통비를 나눈 값이라고 그랬죠? 한계자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추가로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단위 거리를 이동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이 한계 교통비용이죠. 그럼 여기를 그대로 보세요. A산업의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큰가요? 가파르죠. 그럼 A산업의 경우에는 도심에 입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A산업은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큰데 그 말은 추가로 이동하는데 교통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교통비 부담이 그렇게 커지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교통비 부담이 큰 업종일수록 도심에 위치하는 거죠. 그런데 C산업의 경우에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죠. 그럼 한계 교통비용이 작은 거잖아요. 그럼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이 적게 드는 업종은 외곽에 위치해도 되죠. 교통비 부담이 작으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이게 입찰지대 곡선의 내용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의 함정을 어떻게 파냐면 입찰지대는 초과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대를 연결하는 곡선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다고요. 경쟁은 뭐가 없어질 때까지 이루어진다? 초과이익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별표 2개, 61페이지 제일 위에 12번 입찰지대 곡선 동그라미 1번에 별표 2개. 입지 주체가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대를 입찰지대라고 하고 입찰지대 부분에 초과이익 빵이라고 적혀 있나요? 초과이익 빵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2개. 각 산업의 입찰지대를 연결하는 곡선을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지대 곡선이 가파를수록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완만할수록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도심은 3차 산업으로 이용되고 외곽은 1차 산업으로 이용된다. 이런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에 도시공간 구조론이 있었죠.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다차원 이론 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동네 버스라고 외웠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동심원 이론은 티넨의 이론을 발전시켰죠? 네. 그래서 버제스가 만들었죠. 우리는 어떻게 외웠다? 동네 버스. 거기다 적어보세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옆에다가 MM으로
동네 버스라고 적어봅니다.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접목시킨 이론이었죠. 누가 만들었다? 버제스가 만들었죠. 버제스가. 그래서 얘가 5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그 5개 지구가 기억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징 부분을 보실까요, 여러분? 특징에 동그라미 1번에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약간 생소한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도시의 중심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도시의 중심을? 도심이죠. 그럼 도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도심일까요? 외곽일까요? 도시의 중심에서 도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겠죠. 도심에서.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에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 접근성, 인구 밀도가 낮아지고 범죄, 인구 이동, 빈곤 등 도시 문제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범죄, 인구 이동, 빈곤 등 있죠? 도시 문제. 그 도시 문제는 도심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적어지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도시는 중심지로부터 중심 업무지대, 중의 동그라미, 천이지대, 천의 동그라미, 거기다 적으세요. 전이라고, 전. 전이지대라고 우리 외웠었죠. 근데 실은 천이지대 또는 점이지대죠. 그 다음 근로자 주거지대, 근의 동그라미, 거기다 저라고 적죠. 얘가 저소층의 주거지역이었죠. 그 다음 고소득층의 주거지역, 고의 동그라미, 통근자 주거지대, 통의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외웠죠?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그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중전 저 고통으로 기억했죠. 그래서 중은 뭐였어요, 여러분? 중심 업무지대, 저는 실은 점이지대, 저는 저소층의 주거지대, 얘를 근로자 주거지대, 그 다음 고소층의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중심 업무지대는 백화점, 호텔 등이 있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 점이지대에는 경공업이 위치되어 있었죠. 저소층의 주거지대, 고소층의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는 주거용 부동산이죠.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주거용 부동산만 갖고 설명했다. 주상공 모드를 가지고 설명한다. 주상공 모드. 동심원 이론은 칠판 동심원 이론은 런던을 중심으로 연구했나요? 시카고시? 여기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시카고시, 런던? 리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시카고시가 보이죠? 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만을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얘는 일반성이 결여돼서 욕먹는 이론 중에 하나. 이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판 부분을 보세요.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 도시는 실제로 동심원 모양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심 업무지대부터 원 모양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 모든 방향으로 교통 방향이 동일하게 발달돼야지만 원 모양으로 발달되는데 실제로는 교통망에 축이 발생하죠. 그럼 그 부분으로 도시가 발달하면 별 모양이 되죠. 실제는. 그래서 동심원형이 교통망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 다음 4번. 천이지대의 경공업 지대만을 설명함으로써 중공업이 도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고개 들어보실까요? 울산에 중공업 있나요? 울산에 중공업이 있잖아요. 그죠? 예. 조선소.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 있죠. 그러면 그때 중공업도 도시의 일부가 될 수 있나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근데 오로지 경공업만 도시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으니까 욕먹어 싸죠. 그 다음 5번. 실제로 고소층의 주거지역 그리고 중급주택은 어느 곳에라도 실제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 외곽에만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는 부분 하나만 잡을게요, 여러분. 칠판 잘 보세요.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중전 저고통이. 그러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은 저소득층의 주거지역보다 경공업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 X죠. 얘가 더 멀리 있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면 근로자는, 저소층은 교통비 부담이 크니까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은 좀 더 나쁘더라도 쾌적성이 떨어지더라도 경공업 있는 점이지대에 붙어 산다. 맞죠? 그러면 지금 저소층의 주거지역은
점이지대의 외측, 바깥쪽에 위치하나요? 안쪽에 위치하나요? 얘는 지금 얘를 기준으로 바깥쪽이에요? 안쪽이에요? 바깥쪽에 위치하죠. 이런 식의 문제를 푸실 수 있으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62페이지. 62페이지. 괄호 3번의 근로자 주거지대의 예를 저소층의 주거지역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괄호 5번의 통근자 주거지대는 직주분리의 결과 외곽으로 빠져나와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네. 그런데 직주분리의 결과 외곽의 지가가 올라가면 빠져나와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외곽의 지가가 올라가면 주택은 더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있나요? 도시가 외곽으로 무질서하게 불규칙적으로 확대될 수 있죠. 그게 우리가 공부했던 도시 스프롤이죠. 네, 그런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호이트의 선형이론. 얘 어떻게 외웠죠? 선호한다? 얘 부채선자였습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발전하는 이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렸었냐면 이게 기억나나 보세요. 중심 업무지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오른쪽으로 교통망의 축이 있어요. 교통망의 축. 그럼 고소득층은 교통의 편리함을 누리고 싶으니까 교통망의 축에 위치할까요? 반대편에 위치할까요? 교통망의 축에 위치하겠죠, 고소득층이. 그리고 이 반대편에 경공업이 위치가 돼 있던 거예요, 경공업. 그럼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편의 드라마였죠. 그래서 누군가 공장 옆에 살아야 된다면 고소득층이 산다, 저소득층? 저소득층. 그래서 누가 둘러싸고 산다? 저소득층이 공장을 둘러싸고 살죠. 고소층은 저소층과 붙어 살아주지 않으니까 누가 완충작용을 한다? 중소득층. 그래서 철저히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주거지역 중심으로 설명했나요? 주택 중심으로? 그래서 펼쳐봤더니 얘 부채를 쫙 펼친 거 모양이 된다? 이게 선형이론이었죠. 부채선자. 누가 만들었다? 호이트. 그래서 선호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였고, 얘를 교통망의 축에 위치한다 그래서 축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 만남을 주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주택의 하향 여가 과정의 실증적 분석에 주택 어쩌고저쩌고 막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면 걔는 선형이론이라고요. 얘를 외우는 방법이 만남을 주선한다, 상선한다, 공선한다? 주선이죠, 주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동시몬 이론은 칠판 있죠. 주상공 모드를 가지고 설명했죠. 그런데 선형이론은 주택 중심으로 설명했죠. 그것도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설명해요? 고소득층 위주로. 그래서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이유로도 발전하는데 걔를 무시했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아까 하나의 도시만 갖고 연구해서 욕 먹었으니까 얘는 여러 도시겠죠? 네. 그래서 142개 도시를 근간으로 연구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142개까지 외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개념. 호이트의 이론. 도시는 도심에서 교통망을 따라 교통망 동그라미 동질적으로 확장된다는 이론이다. 2번. 버제스의 동심원처럼 도시가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장애물 그리고 인공적 장애물이 적은 방향으로 도시가 부정형, 그러니까 일반화된 똑같은 원형을 띠면서 확장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다.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별표 2. 고급 주택은 교통망의 축에 가까이 위치하고 저급 주택은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더라. 되셨나요? 네. 그 다음 4번. 도시 내의 각종 지대별 지역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이동한다. 변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별표 하나. 일반적으로 고급 주택지는 교통 노선에 따라 발달하거나 기존 시가지 중심이나 홍수의 위험이 없는 곳, 공업에 이용되지 않는 호반, 하천, 해안을 따라 산재되어 있다. 호반, 하천, 해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얘 고급 주택을 중심으로 발전한다고 얘기했죠? 고개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CSI 미국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과학수사대. 그러면 여기 각각의 편이 다르죠? 마이애미 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걸 다 봤어야 되는 거죠. 학계론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그 마이애미 편을 보시면 고급 주택들이 정말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고급 주택들이 해안가에 쫙 들어서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형 이론 부분에서는
해안가에 왜 고급주택 지역이 있는지를 그냥 기억하면 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 3번에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 있습니다. 얘 우리 어떻게 외웠었죠? 다해 해리스와 울만. 왜 울만하다? 이렇게 외웠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그래서 얘는 핵이 하나로 여러 개로, 핵이 여러 개로 분화되면서 도시는 발전하게 된다. 이게 다핵심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맥킨지가 처음 주창했대요. 그래서 얘는 커피 믹스 맥심. 네? 맥킨지가 주창했고 해리스와 울만이 발전시켰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두 가지 이론을 합쳤네요. 동시몬 이론과 설형 이론을 결합시켰죠. 맥킨지 동그라미, 해리스와 울만 동그라미, 동시몬 이론과 설형 이론을 결합시킨 그 부분 줄거두시고 별표 하나. 그래서 2번. 도시가 성장하면 여러 개의 핵심이 불연속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구도시는, 전통적인 도시는 핵이 하나예요. 기능이 분화되지 않으니까. 근데 신도시의 경우에는, 근래 도시들은 기능이 다 분화되어 있죠. 주택이 있고, 공원이 있고, 그 다음 상업지역이 별도로 있죠. 이렇게 핵이 여러 개로 분화되더라.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다핵 구조가 되더라. 그 다음 다핵의 요인이 이 문제의 포인트인 거죠. 별표 둘. 어떤 활동은 특수한 시설을 요구하더라. 특수한 지역을. 그 다음 어떤 동종의 활동들은 몰려있으면 집적의 이익이 발생하나요? 여러분, 우리 개론에서 몰리는 건 다 집자를 쓰죠. 흩어져 있는 건 산자를 쓰죠. 얘는 분산이고 얘는 집합이죠, 실은. 맞나요? 그래서 직접 이익을 누린다 그러면 몰려있을 때 이익을 누리는 거고, 분산의 이익을 누린다 그러면 흩어져 있을 때 이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언제 공부했었죠? 집하고 산자가 나오는 것? 한 곳에 몰리는 것, 집재. 대우제 중심지에 몰리는 것, 집심. 국부적 중심지에 몰리는 것, 국부적 집중성 점포. 흩어지는 게 좋은 건 산재성 점포. 얼굴 크기가 넓고 크면 눈, 코, 입이 퍼지고 분산입지. 얼굴 크기가 좁고 작으면 몰린다고 그랬죠. 집심적 입지.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이에요? 피터의 공간 분배 원리.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해 먹기 위해 피터지게 싸운다. 그렇게 기억을 했었잖아요. 기억 좀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동종활동, 동그라미 집적이익 추구, 동그라미. 그래서 동종업종의 집적이익입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몰린 거죠. 근데 어떤 지역에 들어갔더니 집가지불 능력이 뛰어난 애들만 A-A-A-가 들어서고 거기에 못 들어간 애들은 또 다른 지역에 또 몰리죠. 그래서 핵이 여러 개로 분화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3번. 어떤 이종의 활동은 이자가 다를 이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류의 산업은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몰리지 않고 흩어진다. 지들끼리 또 다른 곳에 몰리는 거죠. B업종, B, B-, B-. 거기에다 못 들어가는 애들은 B-, B-가 또 다른 곳에 몰리죠. 그럼 핵이 계속 분화된다. 단핵으로 다핵으로 도시가 발전한다. 이게 다핵심 이론이었습니다. 4번. 어떤 업종의 활동은 핵심부의 지대가 지나치게 높아 지불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함정은 뭐라고 파냐면 동종업종의 분산이익 이렇게 함정을 판다고요. 틀렸죠? 동종업종은 몰려있을 때 이익이 발생해요. 얘 X네요. 집적이익이죠. 집적이익. 그리고 우리가 3번까지 내용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지금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 세 가지고 또 하나 우리가 공부했던 게 있었는데 다차원 이론 기억나세요? 다 차서 하나를 이룬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합쳐져 있죠. 앞에서 공부한 세 가지가 동시몬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이 다 합쳐진 게 다차원 이론. 그게 뭐 닮았다? 침대. 침대 중에 제일 유명한 침대는 에이스 침대 그러면 사단 난다고 그랬죠. 시몬스 침대였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떨어져도 무디게 잔다. 그래서 시몬스와 무디에가 발표한 이론. 그 내용 기억나시면 됐죠. 그래서 칠판 잠깐만 이게 기억나나 보세요. 거의 빈 공간에다가 하나만 다차원 이론만. 적을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안 적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다차원 이론은 시몬스와 무디에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 프랑소와 무디에 이렇게 한 사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몬스라는 사람과 무디라는 사람 둘이라고요, 둘. 그런데 이때 다차원 이론에서 중요한 건 도시화의 측면, 사회 계층별로 고소득층, 저소층 이렇게 나눠 사는 것, 그리고 인종별로 몰려 사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시몬 이론이었죠, 얘는. 사회계층을 설명할 때는 선형 이론이었고, 인종별 설명할 때는 다핵심 이론이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는 말씀 드렸죠? 디귿디귿, 도도, 숏. 그 다음 인종은 실제로 다인종. 이러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꼭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를. 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됐네요. 그 다음 63페이지 이제 4번 입지이론 부분을 볼게요. 입지이론. 1번 입지 선정의 의의와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햄버거 가게를 차리고 싶어요. 아무 곳에나 차리면 장사가 잘 되나요? 들어설 위치를 잘 결정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잘 결정해서 들어가죠. 왜냐하면 한번 들어서면 옮기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의 특성을 띠니까. 그래서 입지이론이 존재합니다. 근데 크게 건물은 세 가지죠, 여러분. 주, 상, 공. 그래서 우리는 주거입지론, 상업입지론, 공업입지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주거입지론은 어디 살아라 누가 정해준다고요? 교주가 정해준다. 교주는 어디에 산다? 교주는 어디에서 힘이 세다? 교외에서. 그래서 한계 교통비용 곡선이 더 외곽 쪽에 위치할 때 둘이 마주치는 점이 발생하고, 교와 주가 같아지는 점, 한계 교통비용과 한계 주거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 비용 극소화 지점으로 최적 주거 입지가 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기억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괄호 1번에 입지 선정의 의의부터 들어가 볼게요. 의미. 입지란 경제활동의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됐죠? 그 다음 입지 선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지 선정이란 효과적인 부동산 활동을 위하여 최적의 입지를 결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혹시 모르니까 구분을 해둡니다. 입지와 입지 선정을 구분하셔야 돼요. 입지는 들어서 있는 상태죠, 여러분? 입지는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정적인 개념이고, 얘는 입지는 시간을 따져야 따지지 않아요? 지금 이미 들어서 있는 상태니까 언제 들어간다는 걸 따지지 않겠죠. 그리고 입지는 공간은 차지하고 있나요? 그 일정 공간에 들어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입지 선정은 들어설 땅을 선정하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얘는 정적 개념이에요? 동적 개념이에요? 동적 개념이고 똑같은 곳이어도 언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얘는 시간을 따지죠. 입지 선정은. 그 다음 얘도 공간을 차지하네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정말 어렵게 내면 어떤 함정을 쓱 지나가면서 팔 수 있냐면,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뭘 팔 수 있냐면 입지는 시공간적 개념이고 입지 선정은 공간적 개념이다. 이렇게 함정을 팔 수 있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지금 시간을 따지는 건 입지 선정이죠. 네? 그냥 간단하게 치고 넘어갈 건 치고 넘어가잖아요. 설명을 다 드렸지만 이 설명 드린 대로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탁탁탁 치고 넘어가면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문제가 실제로 풀립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죠? 모의고사 보셨어요? 안 보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꼭 한번 보시면 되는데, 모의고사를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 시간이 매우 부족한 걸 실제로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암기 방법을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느끼셔야 돼요. 누군가는 암기 방법을 동원해서 탁탁탁 치고 나오면서 빨리빨리 푸는데 누군가는 계속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그러면 제 시간 안에 절대로 못 풀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 풀어보고 시험장 가시면 개론부터 풀면 민법 20문제를 아예 풀지도 못하고 나오고, 민법부터 풀면 개론 20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나와요.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본인이 모르는 건 바로바로 제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왜 보는 것이냐?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추려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모든 걸 다 알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여러분? 네. 꼭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협의입지론과 광의입지론. 제가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협의입지론은 들어설 위치를 정하는 이론이었죠.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그 다음, 광의입지론은 들어설 위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토지에 지금 위치는 주어져 있고 적합한 용도를 정하는 거잖아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존재했던 이론이었습니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광의 입지론에 주어진 부동산의 적정한 용도를 결정하는 것에 용도에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용도. 그 다음 괄호 2번. 용도 지역별 입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농업지 있을 때 주택지만 동그라미 별표를 2개 쳐보세요. 쾌적성 동그라미, 여러분 쾌적성을 공법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용도 지역 부분에서는 양호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양호성. 적어보세요. 양호성. 얘는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전용 주거지역이었죠. 우리 어떻게 외웠죠? 용양. 용이 양이죠. 뒤집어 보면.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성 추구하나요? 그래서 걔를 외울 때 일을 편리하게 하다. 일을 편리하게 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주의 꼭 해두세요. 그 다음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쪼개져 있죠, 여러분. 1종과 2종 중에 뭐가 더 커요? 2종. 그럼 1은 단독이죠?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중심. 그럼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이었죠? 1, 2, 3 중에 제일 큰 건 3이죠? 그래서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중층과 고층이 합쳐져 있었죠. 그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괄호 3번, 입지론의 전개 과정. 체크 하나, 별표까지는 치지 마세요. 동그라미 1번, 동양의 입지론, 체크 하나. 여러분, 동양의 입지론은 풍수지리설인가요? 풍수지리설이죠. 여러분, 그럼 풍수지리설은 묘자리 쓰는 거잖아요. 묘. 그럼 묘자리를 어디다 쓸 것이냐 중요한 건 묘자리는 죽은 사람의 주거 입지인가요? 죽은 사람이 주거 입지잖아요. 묘가. 그래서 동양의 입지론은 주거 입지론에서 발전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 2번 서양의 입지론은 산업 입지부터 발생했대요. 이게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서양의 입지론의 모든 이론의 시초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셔야죠.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었죠. 그래서 이 고립된 나라에서는 농사 짓고 산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농업입지론이라고 했죠. 그럼 농업입지론, 농업은 산업이에요? 산업이에요? 몇 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입지론은 산업입지론부터 발생한 게 맞죠. 이것도 서양의 입지론은 산업입지부터 발생했죠. 어떻게 기억해요? 시오시오 타면 되죠. 저는 이렇게 외워서 하나도 안 헷갈린다고요. 근데 굳이 그걸 그렇게 안 외워서 헷갈려 하면서 볼 때마다 승질나네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그래서 2번 서양의 입지론에 티넨의 농업입지론부터 출발했고 베버, 비읍 기억나세요? 비용이론이죠. 이거 어디서 봤죠? 공업입지론이죠. 그리고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이론, 이게 상업입지론이죠. 이런 순서로 발전해 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발전이 어떻게 됐는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긴 해요. 그 다음 64페이지 2번. 주거지 입지 선정에 괄호 1번의 별표 하나 쾌적성과 생활의 편리성을 따지죠. 괄호 2번의 주거지 입지 평가 요인에 주저리 뭐라고 막 적어놨는데 정말 심심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괄호 3번에 최적 주거 입지의 결정이 있어요. 한계 주거비용과 한계 교통비용이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 없이 뭐만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디 살아란 누가 정해준다? 교주가 정해준다. 그래서 65페이지 그 그림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최적 주거 입지 있죠, 여러분?
최적 주거입지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MM으로 적어놓죠. 누가 정해준다? 교주. 교주는 어디에서 힘이 세다? 교외. 이거 바깥 외자였죠, 여러분? 그래서 한계 교통비용 곡선이 0이 되는 지점이 더 바깥쪽에 위치할 때 둘이 마주치는 점이 있고 그 점이 바로 최적 주거입지가 되더라. 그래서 교는 뭐였고? 한계 교통비용. 주는 한계 주거비용이었죠, 여러분? 얘가 같아지는 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기억나시면 돼요. 이 얘기였죠. 이쪽을 그대로 보세요. 도심에서 자 이제 외곽으로 빠져나갑니다. 도심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외곽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럼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전을 하면 주거비용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주거비용은 감소하죠? 땅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주거비용은 감소해요. 주거비용은. 얘는 감소합니다. 분명히. 감소하는 거죠. 그때 추가로 감소하는 주거비용이 한계 주거비용이죠. 맞죠? 그럼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교통비용은 증가하나요?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따라 교통비용 증가하죠. 그때 추가로 증가하는 교통비용이죠. 얘는 비용의 증가고, 비용의 증가죠. 비용의 증가. 얘 추가로가 한계죠. 단위가 나오면 한계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볼까요? 기본적으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전할 때 우리는 들어가는 비용이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지대와 교통비였죠. 지대가 결국은 그 위치에서 주거비용이죠. 교통비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 두 가지 있는 거 맞죠, 여러분? 교주죠. 교주. 지대와 교통비죠, 지금. 그러면 외곽으로 이전할 때 추가로 증가하는 교통비용이 추가로 감소되는 주거비용보다 만약에 작다면 그럼 얘는 외곽으로 이전함에 따라 교통비용의 증가분보다 주거비용의 감소분이 더 크다면 얘는 외곽으로 빠져나간다, 도심으로 들어간다. 외곽으로 이전하죠. 이것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죠. 시험 문제는 얘를 안 준다고요.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그럼 얘만 갖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주거비용은 뭐 되는 거구나? 감소되는 거고 교통비용은 증가하는 거구나 판단해서 주거비용의 감소 부분이 더 크다면 비용 감소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그 행위를 해서 외곽으로 빠져나간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되시죠? 그러면 한계 교통비용과 한계 주거비용 중에 추가로 증가되는 교통비용이 더 크대요. 그럼 이때는 도심으로 들어가겠네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래서 이 둘이 어느 한쪽이 크거나 작으면 계속 움직여 다니죠. 그래서 언제 멈춰 서요? 교와 주가 같아질 때 멈춰 선다. 이게 비용 극소화점 최적 주거입지죠. 이게 교주였죠. 교주. 꼭 비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65페이지. 그 부분에 동그라미 2번 최적 주거입지 부분에 기억. 일반적으로 도심지에서는 주거비가 높고 교통비는 적지만 외곽지는 주거비는 적고 교통비가 많이 든다. 니은 디귿 묶어두시고 별표 하나 꼭 판단해 보세요. 추가로 감소되는 주거비용이 더 크면 외곽으로 이동하고 디귿 추가로 감소되는 주거비용보다 추가로 증가되는 교통비용이 더 크면 도심으로 들어온다. 리을 별표 둘 최적 주거입지는 교와 주가 같은 점이더라. 얘를 뒤집어 놓으면 더 외우기 쉽죠? 교주로 외웠죠 우리가. 그 다음 미음 별표 하나.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면 양평 나가서 별장 짓고 살아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주택은 어디로 빠져나간다? 소득 증가 시 외곽으로. 그 다음 비읍 교통비용이 증가되면 비용 부담이 크니까 어디로 들어오겠다? 도심으로 이동하죠. 시옷 교통수단이 발달되면 더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네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판단 되셨죠? 그 다음 3번에 상업지의 입지 선정이 있어요. 괄호 1번에 상업지의 입지 선정에 상권 배후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상권이란 점포 또는 고객을 흡인할 수 있는, 빨아들일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의미하며 배후지라고도 얘기한다. 상권의 배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배후지의 특성이 있어요.
기업,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고 배후지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해요. 교통 발달이 이루어지면 배후지가 넓어지겠죠? 네. 교통 비용이 증가하면 배후지는 좁아지겠죠? 그래서 고정불변인 건 하나도 없죠, 부동산학에서. 경도 위도상의 물리적 위치만 고정불변이고 나머지는 끊임없이 변하죠. 그 다음 디귿 별표 하나. 인구 밀도가 높고 지역이 넓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상적인 배후지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역 면적이 좁아요. 거기서만 사람들이 물건 사러 온대요. 그럼 매출액의 발생폭이 작겠죠? 네. 지역 면적은 넓어요. 인구 밀도가 낮아요. 한 1km에 한 명씩 살아. 그럼 장사가 드럽게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지역 면적이 넓어요. 인구 밀도도 높아요. 다 저소득층이야. 장사가 돼요? 폭동만 일어나? 맨날 털려, 맨날. 그래서 소득 수준도 높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리을, 도시보다 넓은 공간이 되고, 미음, 소비자의 생활권과 기업의 활동권이 직간접적으로 겹치는 지역이다. 입지 선정의 기준은 수익을 따진대요.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그 다음 66페이지. 상권의 분류가 있습니다. 취급하는 상품의 판매 금액에 따라 구분하면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으로 나눠진대요. 그런데 얘는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실무에서는 써요. 중개사가 되면 입지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만 하시면 되냐면 1차 상권은 가까운 곳이겠네요. 1차 상권에서 수입의 거의 대부분,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한 70% 정도를 담당하는 부분이 되더라. 그래서 편의품점에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500m 정도의 실직거리, 운전거리로 뭐 5분 정도. 5네요. 이거 300m 3분 이런 식으로 절대로 문제 안 나옵니다. 그걸 외울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선매품점과 전문점이 있어요. B와 C를 묶어두시고 왜 얘가 차이가 나는지만 기억해 볼게요. 고개 드십시오. 여러분, 편의품은 우유 등을 얘기해요. 네. 편의품은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유를 사러 우리가 멀리 떠나서 우유 사오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럼 가까운 곳에서 거의 대부분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의품점의 1차 상권은 범위가 좁겠죠. 그런데 선매품은 칠판 여기 보실까요? 선매품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얘는 이 선자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 제품들 중에서, 비슷한 애들 중에서 비교해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대표 주자가 뭐냐면 가구입니다. 가구. 그럼 가구점은 보통 하나가 따로 나와 있나요? 가구 단지가 있나요? 가구 단지가 있죠. 그래서 가구 단지에 가서 여러 가구점들의 가구들을 다 비교한 다음에 선택하죠. 그럼 이 가구를 사러 갈 때는 최대 가까운 곳에서 그냥 사나요? 얘를 사러 좀 더 멀리 갈 수 있나요? 멀리 갈 수 있죠. 전문품. 얘는 상표가 굉장히 중요한 메이커를 찾는 제품이래요. 고가 카메라 이런 거. 고급 카메라 이런 것들. 그럼 얘는 사러 더 많이 가겠네요? 더 멀리? 그러니까 1차 상권의 범위가 더 넓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2차 상권 한 25% 정도, 그 다음 3차 상권은 더 넓은 곳에서.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차 상권에서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하나도 흡인하지 못하겠죠. 멀리서는 안 오니까. 뭐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괄호 2번에 상업지의 입지평가 요인이 있고, 당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괄호 3번에 상권에 관한 이론에 동그라미 1번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있죠, 여러분.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중심지가 하나면 1, 2, 3, 원 모양. 근데 중심지가 다수가 되면 모든 부분에 다 재화 서비스가 도달되고 치열한 경쟁이,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육각형 모양이 된다. 그게 뭘 닮았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었죠.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로 나눠져 있는 것만 기억나시면 되는데, 기억이 나시나 볼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중심지는 여러분 점포였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실은 점포였죠, 점포.
하나의 점포다. 그럼 점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올려야 될 매출액이 있나요? 걔를 뭐라고 하죠? 최소 요구치죠. 최소 요구치. 그럼 중심지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정도가 있겠네요? 그럼 그 매출은 결국 재화가 도달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중심지의 성립을 위해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매출액,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거리가 커야 성립되고 작으면 성립하지 않잖아요. 이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럼 재화의 도달거리가 만약에 5km라면 해당 점포를 중심으로 5km 반경에서 소비자가 오는 거예요. 그럼 5km 되는 곳에선 수요가 1일까요? 0일까요? 네? 수요 매출액이 빵이죠, 빵. 1이 나오는 건 분수로 분모 분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만 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지금 점포가 있어요.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에서 5km 떨어진 곳까지 시작해서 5km까지가 얘가 재화의 도달 거리래요. 그럼 5km 부분에선 수요가 빵이란 얘기죠. 여기서는 사람이 안 온다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만 사람들이 이 점포로 온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점포로 수요자들이 오는 건가요? 재화가 지들이 가는 건가요? 수요자가 오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재화가 도달하는 거리인 거죠. 수요자가 존재하는 지역 범위. 그러니까 가장 먼 권역은 수요가 빵이 되는 지점이지 1이 되는 지점이 아니라고요. 뻑하면 1과 0을 바꿔서 문제 내는 게 우리 부동산 학개론의 특성이에요. 특성. 얘를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자, 여기 보세요. 고차 중심지와 중차 중심지가 있고 저차원 중심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고차원 중심지는 이마트라고 그랬죠, 여러분? 대형 할인점. 그 다음 중차원 중심지는 동네에 있는 한라마트, 금강마트, 수상코너, 정유코너 별도로 있는 동네에 있는 마트. 그리고 저차원 중심지는 편의점 또는 슈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이 셋 중에 숫자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건 뭘까요? 숫자가 제일 많은 건. 편의점, 그 다음 한라마트, 그 다음 이마트. 그래서 애들을 쌓아보면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 되나요? 역삼각형, 삼각형? 이걸 역삼각형이라고 그러면 정말 놀라운 거죠. 삼각형 모양이 된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이마트를 갈 때는 차를 몰고 가나요? 교통 발달이 이루어져야 얘는 발달하겠죠. 그래서 차를 몰고 가서 온 집안이 점심 식사를 때우러 가는 거죠. 시식 코너가 있죠.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하죠, 가끔. 타가 시설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중심지 기능을 내포하는 건 뭐다? 고차 중심지죠. 그럼 이마트 옆에 홈플러스가 바로 붙어 있는 경우는 흔하다,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죠. 그래서 고차원 중심지 간의 중심지 간격은 넓죠. 그런데 어떤 지역은 이마트 옆에 홈플러스가 있고 코스트코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 지역은 지역이 활성화된 지역이에요, 죽은 지역이에요. 활성화되어 있고 교통이 발달된 지역일수록 얘 간격이 좁아지네요. 맞죠? 그런 이론인 거예요. 그러면 저차원 중심지는 얘 편의점입니다. 동네 슈퍼. 얘를 맡겨놓으면 버려버릴지도 모르죠. 그리고 시식하겠다고 얘기하면 한 대 맞고 쫓겨날지도 몰라요. 다양한 문화행사도 하나요? 가끔 고스톱은 치죠. 다양한 중심지 기능도 없죠. 그리고 슈퍼는 다다닥 붙어있죠. 중심지 간의 간격이 좁죠. 슈퍼 갈 때 자동차 몰고 가는 사람 거의 없죠. 슬리퍼 질질. 그래서 교통수단이 별로 안 좋을 때 저차원 중심지가 활성화되어 있었을 거고, 교통수단이 확대됨에 따라 고차원 중심지가 살겠네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 이거였죠, 여러분. 이게 기억나셔야 돼요. 이것만 안 헷갈리시면 됩니다. 저차 중심지가 4개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그때 한라마트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라레토 모델들이 이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편의점, 슈퍼를 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 한라마트를 가죠. 중차원 중심지가 저차원 중심지 4개를 흡수했습니다.
한라마트 주인이 기고만장해져서 이마트 쪽으로 달라붙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한라마트를 가요? 이마트를 가요? 이마트를 가죠. 그래서 중차원 중심지는 실제로 고차원 중심지 쪽에 위치해야 될까요? 저차원 중심지 쪽에 가까이 위치해야 될까요? 저차원 중심지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중차원 중심지가 고차원 중심 쪽으로 위치할수록 흡수하는 저차원 중심지의 숫자는 늘어난다 그러면 X죠. 판단되셨어요? 그 내용. 그게 정리가 돼야죠. 그래서 지금 66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에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에 중심지 형성 별표 하나.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가 재와의 도달 범위 내에 존재해야 중심지가 형성된다. 그 다음 디귿 단일 중심지는 원형, 단일 원 동그라미, 다수의 중심지는 정육각형. 그 다음 67페이지 용어의 개념. 중심지 최소 요구치 있습니다. 재와의 도달 범위 있죠, 여러분? 재와의 도달 범위의 별표 둘. 중심지의 기능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의 지리적 공간 범위 또는 지역 시장 지역. 수요가 1이 되는 지역이다, 0이 되는 범위다? 0이네요, 0. 수요가 0의 동그라미 별표 둘. 중심지의 형성 조건 설명드렸습니다. 중심지 계층도 설명드렸죠. 중심지 이론의 요약에다가 요점에다가 별표 하나 쳐두시고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지금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비읍만 별표 둘, 별도로. 비읍.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중차 중심지, 한라마트가 흡수하는 저차 중심지, 슈퍼의 숫자는 이마트 쪽으로 갈수록 그 분포도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기억을 꼭 해두세요. 되시죠? 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있는데 이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너무 빨리 끝나니까 싫어요? 네. 다른 과목들은 다 빨리 끝나는데 저만 늦게까지 한다고 그래서. 예. 그래서 꼭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들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이제 서머리. 자, 딱 3분만 정리하고 가죠. 첫 번째. 우리 효율적자가 나오면 무조건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약성, 중강성, 강성 나왔을 때 과연미 적어놓고 약성은 과거만 죽이고 과거만 반영. 중강성은 현재까지 죽이고 강성은 다 죽이고 그 X 치면 뭘 누릴 수 없다는 X? 초과이율. 초과이율 누릴 수 없다는 얘기는 그 정보는 공유가 됐다는 얘기가 되더라. 그 다음 불안정 경쟁 시장이면 절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걔는 X. 불안당이었죠, 여러분. 불안전 경쟁 시장이어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정보 가치가 있더라도 그 정보 가치만큼을 정보 비용으로 지불하게 만들면 정보 비용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이 빵이 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몰리지 않고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찾는데 딱 하나만 투기의 원인만 어디에서 찾는다? 할당이 비효율적인 데서 찾는다.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주택이 상향여가와 하향여가가 있었죠. 고가 저로 바뀌는 건 상향, 고가 저로 바뀌는 건 하향여가. 주택의 질적 수익이 올라가는 게 상향여가, 떨어지는 거 하향여가. 주택을 그냥 냅두면 발생하는 건 하향여가. 인위적인 힘이 가미돼서 이루어지는 건 상향여가. 재개발, 재건축, 수선 등. 되시죠? 시장의 기능, 만들어달라는 걸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줘야 된다. 저가주택 수요 증가하면 저가주택 공급 증가해야 되죠? 그럼 하향여가, 상향여가? 하향여가가 활발히 나타나야 되죠. 다시 질문. 고소득층의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고가주택 공급해줘야 되죠? 상향여가, 하향여가? 상향여가가 활발히 발생해야 되죠. 그래서 강남에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재개발은 못하죠, 강남은. 재건축을 해서 상향여가 해줘야 되는 거죠. 고가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재건축을 막아버리면 상향여가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 주거분리. 고수층의 주거지역과 저수층의 주거지역으로 분리됐던 거죠. 외부 효과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경계지역은 나타날 수 있죠. 고저할아버지. 경계지역에서는 비슷해지죠. 고 밑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높은 건 낮아져야 되고, 저 밑에다가는 플러스, 플러스는 정, 플러스는 할인, 할증.
할증, 플러스는 할증, 마이너스는 할인, 부의 외부 효과.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불량주택이 시장에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정확히 제 기능을 해서다. 맞아요? 그럼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량주택의 수요 계층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저소득층, 급빈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해결 대책은 급빈층을 없애주면 되더라. 소득 수준을 올려줌에 따라 급빈층이 아니게끔 만들어 드리면 된다. 그게 포인트였던 겁니다. 되시죠? 지대이론, 차이가 나니까 점마가 입 튀어나오네. 차이, 점마, 입티. 차익지대설, 리카르도, 절대지대설, 마르크스. 소유 뜨면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사유와 뜨면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비옥도의 차익지대설. 수학 체증의 법칙은 있다, 없다? 없다. 수학 체감의 법칙. 그렇죠? 기억나셔야 돼요. 입지교차지대설, T는 입이 튀어나오면 입의 위치가 달라진다. 위치 문제를 강조한 서양의 모든 입지이론의 시초. 그게 T의 고립국이론. 그래서 문제 풀 때 T의 고립국이론에 무언가가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무조건 X라고요. 걔가 영향을 준 거지. 이게 다 기출이라고요, 기출. 어떤 게 함정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도심다 높다? 외곽다 낮다? 딱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토지의 투입 정도, 토지의 대체성이라고 꼭 집으면 도심은 토지가 비싸니까 조금만 투입, 토지의 대체성이 낮고 외곽은 토지가 싸니까 토지 많이 투입, 토지의 대체성이 높더라. 걔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도심은 높다, 외곽은 낮다. 끝. 되셨죠? 네. 힘내서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하죠. 열심히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